안녕하세요. 음,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오정근 박사의 저서 오정근의 감정 코칭, 왜 감정은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는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. 우리 감정이 왜 이렇게 뭐랄까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치는지 그 이유를 좀 탐구해 보고요. 또 이 책이 제시하는 어떤 철학이랑 코칭의 결합, 이걸 통해서 감정을 어떻게 더 깊이 이해하고 다룰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게 이번 시간 저희 목표입니다. 특히 퇴계 이황이나 스피노자 같은 고전 철학자들의 지혜랑 현대적인 코칭 기법이 만난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. 책 서두에 던지는 질문도 아주 인상 깊죠. 당신은 자기 감정의 주인인가? 아니면 감정에 끌려다니는 노예인가? 이 질문을 마음에 두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자, 이 책은 감정이 왜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는지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하는데요. 이 변덕스러운 감정의 본질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나요? 네, 핵심적인 주장은요. 감정이 단순히 외부 환경 때문에 생기는 그런 수동적인 반응만은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우리의 인식 방식, 그리고 또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. 이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책에서는 이제 퇴계 이황이나 스피노자 같은 동서양 철학자들의 깊이 있는 사유를 가져와서요. 이 현대 코칭이랑 접목시키고 있습니다. 아, 철학과 코칭의 만남이라 언뜻 들으면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인데 이 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 건가요? 자료를 보니까 각각 다른 질문에 답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맞아요.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철학은 주로 왜?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파고들죠. 예를 들면 감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?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? 뭐 이런 본질적인 이해를 돕는 거고요. 반면에 코칭은 훨씬 더 실용적인 어떻게에 집중합니다. 그러니까 이해한 걸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? 어떤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울 거냐? 같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공하는 거죠. 이 둘이 딱 결합함으로써 감정적인 어려움을 그냥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. 오히려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. 결국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반응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, 그걸 기르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아,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흔히 얘기하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라는 개념이 딱 떠오르네요. 그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감정 경험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책에서도 생각이나 감정, 또 삶의 방향까지도 결국은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하는 것 같고요. 네, 바로 그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. 저자는 바로 그 선택의 공간에서 필요한 게 단순한 지식 더미가 아니라 지혜라고 말하거든요. 이 책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. 타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또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던질 줄 알고 더 나아가서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의 미묘한 흐름까지 포착해내는 사람. 그러니까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함께 돌볼 줄 아는 뭐랄까 성숙한 인격을 지향하는 거죠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. 감정을 우리 안에 있는 더 근본적인 동력, 그러니까 욕망과 연결시키는 부분이요. 감정을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어떤 욕망의 신호로 본다는 뜻인가요?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게 왜 감정의 주인이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걸까요? 네, 이 책의 가장 놀라운 통찰 중 하나가 바로 그 지점일 겁니다. 감정이 외부 자극에 대한 자동 반응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깊은 욕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관점이죠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좌절감을 느낀다면 그냥 단순히 일이 안 풀려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성취나 인정에 대한 깊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아, 네네. 따라서 이 근원적인 욕망을 이해하는 것이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겁니다. 이걸 알아야 비로소 감정의 표면적인 출렁임 너머에 진짜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또 책에서는 나쁜 감정은 없다거나 감정은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한다. 이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흔히 가지는 감정에 대한 오해들을 바로잡아주기도 하고요. 그렇다면 감정이 발생하는 그 과정 자체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. 책에서는 자극, 인식, 반응이라는 모델을 제시한다고 하셨죠? 여기서 말씀하신 인식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, 즉 인식이
감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? 자료에서는 자아관, 인생관, 세계관 같은 여러 관념들도 언급되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그 인식 단계가 감정 반응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짓는 뭐랄까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똑같은 자극, 예를 들어 시험에 떨어졌다는 자극이 주어져도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반응, 즉 감정이 확 달라지죠. 가령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는 사람하고 세상이 끝났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감정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정말 다르겠네요. 이 인식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의 틀, 즉 관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. 말씀하신 자아관, 나는 어떤 사람인가, 인생관, 삶이란 무엇인가, 세계관,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같은 것들이 전부 이 관념의 예시가 될 수 있죠. 만약에 좀 왜곡되거나 비합리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래서 불필요한 감정적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렇다면 이 책은 단순히 감정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가진 그 근본적인 관념 자체를 돌아보고 변화시키도록 이끄는 걸 목표로 한다는 말씀이시네요. 철학적 성찰과 코칭적인 대화가 바로 이 과정을 돕는 도구가 되는 거고요. 바로 그렇습니다.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자신의 관념 체계를 깊이 들여다보고 또 코칭적인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그게 현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더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탐색하는 거죠. 예를 들면 완벽주의적인 관념 때문에 작은 실수에도 크게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념의 뿌리를 탐색하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식입니다.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. 어쩐지 책의 구성 방식도 이런 여정을 잘 안내하도록 설계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. 그냥 이론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독자가 단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짜여진 느낌이랄까요? 이제 철학과 코칭이라는 두 기둥이 어떻게 만나는지 보여주면서 기초를 다지고요. 1부. 이어서 공자, 퇴계, 스피노자 같은 주요 철학자들의 사상을 통해서 감정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죠. 2부. 그런 다음에는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코칭 기술들,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듣는 법이나 관점을 전환시키는 질문법, 그리고 감정 조절을 위한 자기관리법, 몸 움직이기, 주의 돌리기, 생각의 틀 바꾸기 같은 거요.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. 3부. 네네, 실용적인 방법들이네요. 그렇죠. 마지막으로는 철학이나 문학 작품 속 인물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앞에서 배운 이론과 기술이 실제 감정 코칭 대화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. 4부. 그리고 거창한 이론보다는 따뜻한 질문 하나가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는 것도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아, 맞아요. 책에서 제시된 코칭 질문 예시들을 보면서도 딱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예를 들면 지금 이 감정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? 이 감정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? 라든지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점은 없을까요? 감정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작은 실천은 뭘까요? 모두가 만족할 지혜로운 선택은 없을까요? 이런 질문들이요. 단순히 정보를 묻는 게 아니라 진짜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깊은 성찰을 유도하는 힘이 있더라고요. 네, 그런 질문들이 바로 코칭적 접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정답을 딱 제시하는 대신에요. 스스로 생각의 틀을 넓히고 관점 전환, 감정 이면에 숨겨진 진짜 욕구나 필요를 발견하게 하고 나아봐서는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 거죠. 중요한 건 더 이상 감정에 그냥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 세계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주체가 되는 경험, 이걸 제공하는 겁니다. 이 책은 이런 섬세한 감정 관리 능력이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인간 고유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고요.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자료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까요? 오정근의 감정 코칭은 감정의 깊은 뿌리를 이해하는데 철학적 통찰이 얼마나 유용한지, 그리고 그게 실용적인 코칭 기법과 결합될 때 어떻게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감정에 휘둘리는 노예가 아니라 감정 세계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는 길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특히 퇴계나 스피노자 같은 고전 철학자들의 지혜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,
그리고 현대 코칭과 만났을 때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참 인상적이죠.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거나 억누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요. 우리의 모든 감정적 경험을 개인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점과 도구를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. 감정을 장애물이 아닌 성숙으로 가는 문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죠. 네, 성숙으로 가는 문이라는 표현이 참 와닿네요.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이 책은 감정 이면에 숨겨진 근원적인 욕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잖아요. 최근 여러분을 강하게 사로잡았던 감정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. 그 감정을 일으킨 표면적인 사건이나 계기를 넘어서 여러분 안에 어떤 더 깊은 욕구나 필요가 그 감정을 통해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? 어쩌면 스스로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는 그 근원적인 바램은 무엇이었을지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